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끈한 시사토크의 TV로 서울보도국 선임기자 이정입니다. 서울 닮은 뜨거운 주제들 중심에 선 이야기를 집요하고 날카롭게 파고들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뜨거운 토크 펼칠 두 분 나오 계십니다. 김남국 변호사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준석 바른미래당 전 최고위원도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지고 있습니다. 한 해가 간다는 것은 또 다른 해가 오고 있음을 의미를 하죠. 자, 2020년 내년은 바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된 해입니다. 혹자들은 20대 국회를 뭐 식물국회다, 또 최악의 국회다 이렇게 혹평을 하기도 했는데요. 두 패널께서는 내년에 구성될 이 21대 국회는 어떤 국회가 되길 원하시나요? 두 분 다 들어가기를 먼저 원하실 것 같기는 한데 어떤 국회가 돼야 될까요? 뭐 20대 항상 뭐 19대, 18대, 17대 항상 뭐 최악의 국회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는데요. 항상 국회가 회기가 끝날 그 무렵에는 항상 그런 평가가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20대 올해 2019년도의 국회의 모습은 뭐 야당이 너무나 지나치게 보이콧을 많이 해서 사실상 그 어떤 민생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통과되지 못한 상태로 그야말로 올스탑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21대 국회는 우선은 싸우지 않는 모습, 뭐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할 일을 하는 국회의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도 안 싸우실 거죠? 제가 들어가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누가 들어가더라도 토론하는 문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또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양보해서 타협을 하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싸울 때 싸우더라도 정말 민생과 관련된 그런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젊은 정치인, 청년 정치인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좌우 이념을 지금 뛰어넘어야 되는데 50대, 60대 그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국회의 모습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정치인의 모습, 뭐 국회의원의 모습이 아니라 그야말로 각 당에 속해가지고 진영 논리에 빠져서 그런 어떤 정치를 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러한 어떤 국회의 모습을 좀 깨트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젊은 정치인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말은 아니고요. 그런 말은 아니고요. 우리 21대 국회 일단은 뭐 들어가시는 게 목표시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사실 주때 있는 정치인들이 늘어나야 되죠. 지금 이제 20대 국회도 그렇고 19대, 18대 계속 문제됐던 거는 결국 국회의원들이 뭐 자기 의견보다는 결국 집단화된 한 두세 개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고, 저는 그러려면은 개개인들이 좀 의지가 강한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자기가 무슨 정책 선택을 했을 때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국민들에게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투표하는데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이 생각하는 그런 21대 국회가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자, 21대 국회가 일단 구성되기 위해서는 우선 게임의 규칙이 정해져야 합니다. 바로 선거법이죠.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이 선거법 개정입니다. 이 뜨거운 감자를 두 패널과 함께 맛있게 요리해드립니다. 화끈한 시사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지정을 거부했던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은 현행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과 같이 300명을 유지하도록 하되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8석 줄인 225석으로 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서 28석이 늘어난 75석이 되게 하자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할애된 의석수 가운데 절반을 보장하는 50% 연동률을 적용했는데 이 때문에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불립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과연 더 민주적인 선거제도일까? 한쪽에서는 유권자의 사표를 방지하고 소수 정당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선거제도라는 의견도 있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정당 인기 투표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선거를 약 4개월 앞두고 있는 지금 게임의 룰인 선거법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나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선거제도의 향방은 과연 어떻게 될까? 화끈한 시사 토크에서 차갑게 분석합니다. 오늘의 화끈한 시사 토크 주제는 선거법 개정입니다. 자, 먼저 헌법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죠. 대한민국 헌법 41조에는 국회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변호사가 나와 계시니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변호사, 이게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있죠? 네, 아마 헌법 41조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번에 선거법 개정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평등의 원칙이라고 할 건데요. 이 투표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1인 1표만 행사한다라는 것을 의미함을 넘어서서 결과의 평등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표를 투표를 했을 때 그 투표 가치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여기까지도 평등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예컨대 선거구가 굉장히 넓은 지역구에서 5만 명이 투표해가지고 국민 한 명을 뽑는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10만 명인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투표 가치가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도시와 농촌 간의 여러 가지 지역적인 특성과 인구 비례가 굉장히 편차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 가치의 평등을 맞추기 위해서 무엇인가 개선을 해야 된다,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어떤 과정 속에서 이런 개정안, 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뭔가 비례성을 갖춰야 된다는 것. 국민 직역별로 또는 국민이 살고 있는 지역별로 뭐 이런 어떤 직능별로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거가 되어야지 국회 구성도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의 여러 가치를 반영을 해서 나온 개정안이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개정안입니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등가성 원칙을 좀 지키기 위해서는 좀 비례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생긴 게 그 비례대표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병립제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 2016년도에 이런 우리나라 현 제도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20대 국회의원 결과를 당선 결과를 보시면 좀 확인하기 좀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지난 2016년도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당시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 새누리당은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을 말하는 거죠.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바른미래당으로 갈라졌고 민주평화당으로 이렇게 갈라진 상황인데, 자, 저때 상황을 좀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이 득표율이 25.54%, 국민의당이 26.74%, 새누리당이 33.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역 의석수는 거대 정당이다 보니까 워낙 지역 뿌리가 탄탄하다 보니까 거대 정당들이 다 나눠 가졌어요. 근데 그래서 비례대표제가 있는 건데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과론적으로는 다 합쳐봤는데 의석 점유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1%, 새누리당이 40.67%, 국민의당은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전에 이제 득표율이 26.74%라고 그랬는데 의석 점유율은 12.67%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실제 정당 지지랑 실제 의석수랑은 현저하게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 제도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 불비례하다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런 어떤 선거구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앞서 앵커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투표한 대로 국회 구성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민의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지 않는 그런 국회 구성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어떤 소선구제라든가 비례대표가 너무 적다 보니까 거대 양당,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어떤 거대 양당만이 있게 되고 다당제가 사실상 쉽사리 뿌리 내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항상 국회가 싸우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냥 찬성을 해줘야 될 것도 개혁 입법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동의를 안 해주고 발목 잡고 그냥 누워버리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 국회를 바라보면서 보는 게 맨날 싸우는 것밖에 없다. 민생을 해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선거구제가 국회에 어떤 싸움을 부추기거나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구조적인 어떤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현재 소선구제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러면 중대선거구제나 대선거구나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건가요?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요? 실제로 중대선거구제가 되게 되면은 사실상 이런 불비례성의 문제가 많이 개선된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중대선거구제는 저희가 안 해본 그런 제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중선거구제를 했을 때는 보면은 보통 그것도 거대 정당이죠. 양당이 한 석씩 나눠 가지는 형태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요. 지금도 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기초의회는 중선거구제로 선발합니다. 그런데 보통 2인 아니면 3인, 많으면 4인까지 선발하는 이제 지역구가 있을 텐데 사실 그것들도 보면은 1당과 2당이 각각 갈라먹는 형태로 이렇게 선출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어떤 제도든지 간에 그 불비례성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지금 이제 비례대표제를 확대한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뭐 그 취지도 이해합니다만은 그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됐을 경우에는 사실 지금 우리 제도에 비해 가지고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문제점? 그 불비례성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수치적, 그러니까 최종 의석수의 불비례성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의원들의 어쨌든 그 조성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전혀 배려가 되지 않는 것이 예를 들어 지금 얘기 나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정당 지지율이 아무리 높아도 지역구 의석을 많이 획득한 정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 의석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는 굉장히 적게 획득하는 그렇죠.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몇 번이나 논의됐던 것처럼 이제 약자를 위한 소수자를 위한 어떤 정치 입문의 코스나 아니면 또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 인재 영입의 코스가 될 수 있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인데 그 길이 막혀버리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거대 정당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재 준 연동제로 합의가 된 이유도 완전 연동제라면 그 길이 완전 차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항상 이렇게 정효과, 부효과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제에 있어가지고는 결국 어떤 것이 옳고 그른 선악의 관계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300명이 모여가지고 선거제도를 정한다는 것은 학부모 300명이 모여가지고 어떤 입시제도가 옳냐, 어떤 입시제도를 선호하냐 이걸 묻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그런 모임을 하게 되면은 좋은 입시제도, 나쁜 입시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익 보는 입시제도를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선거법상에서 관건이 된 것이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준석 최고가 소수자나 전문가를 영입하려고 그러면 어떤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병립형에서는 어느 정도 정당 지지율에 맞게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양대 정당이 있던 시절에는 비례대표를 절반씩 한 20석 정도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지금 병립법을 가져가는 게 맞다. 그렇게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게 확보가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수자라고 하거나 아니면 청년이나 약자가 진입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연동형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나 아니면은 자유한국당에 당선되는 의원의 대부분이 아니라 한 90%는 지역구일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 정치 성향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과 맞지만은 뭔가 지역구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사람이 도전했을 때는 거의 다 낙선의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금 이제 그 이번 선거를 앞두고 21대 국회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선출 연령이 좀 낮아졌으면 좋겠다. 선출되는 국회의원의 연령이 좀 낮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중적 어떤 바람이나 아니면 목표치가 있는데 그거 이루기에는 또 연동형이 조금 더 불리한 측면이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적어도 양대 정당이 진입하는 난이도로 봤을 때. 그럼 이준석 최고는 지금 이제 병립형으로 가는 게 맞다. 지금 비례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민의의 비례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부족하게 된 겁니다. 이미 지금 국회에서 수년간 토론을 해왔고 토의를 해왔고 결국에는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당의 투표 비율만큼 의석수를 구성하자라는 것이 대원칙이고 그 방향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합의점을 모았는데 지금 병립형으로 가자라고 하는 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지금 말씀하신 지적은 조금 타당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결국에는 비례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비례성을 확보하는 게 너무나 쉽죠. 사실은 연동형으로 해서 100%나 50%로 연동을 하게 되면 되는데 문제는 연동형으로 했을 때는 초과 의석이 발생하는 그 숫자를 열어두고 연동형으로 해야 되는데 독일처럼 그렇게 열어둘 수는 없고 워낙 국민 여론이 세다 보니까 반발이 세다 보니까 300석이라고 하는 의석 제한을 둔 상태에서 비례대표제를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 민의를 그대로 전달되는 그 국회 구성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 비례대표제를 늘리고 연동형으로 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또 항상 가치 선택을 할 때는 정의가 무엇이냐 아니면 가장 최적화된 상태가 무엇이냐를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비례성이라는 가치를 최대한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 한다면은 사실 예전에 유승민 의원도 한번 제안한 적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시키면은 그 비례성이 최대로 증대됩니다. 뭐 근데 그런 것처럼 여러 대안이 있는 상황이고 저는 소선거구제와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결국 아까 김남국 변호사도 언급했지만 추가 의석을 만들지 못하는 현재 국내 지형상에서 사실 그 농촌 지역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또 과소 대표될 가능성이 또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 가지고 또 이게 우리가 이게 뭐가 옳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 베리에이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선거 제도에 뭐 결합된 형태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했던 거는 도농복합 선거구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제가 노원구 상계동에서 정치를 하지만은 노원구 상계동인 노원병과 그리고 노원구 중계동 화계동인 노원을과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인 노원갑에 그 세 지역구가 편의상 우리가 지역구로 인구수로 나눴을 뿐이지 그 세 지역구 간의 대표자 의원들의 생각이 다를 이유를 저는 못 찾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사성을 가진 도심지의 어떤 선거 같은 경우에는 중대선거구제로 가면은 최대한 비례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대신 아까 말했던 도농이란 농촌 지역 같이 인구가 희박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를 들어 강원도의 절반은 한 지역구인데 뭐 그런 느낌으로 아주 영역이 넓다 보면은 또 그 다른 영역과의 어쨌든 이해관계는 충돌할 수 있는 것이니까 선거를 분리하는 것이 옳다. 전 이렇게 봐가지고 좀 이게 사실 예전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의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당론은 아니고 한번 냈던 아이디어인데 상당히 검토해볼 만한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협상에는 그냥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장되어버린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그 개인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 선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선호하는 것 그리고 달성하고 싶은 목적은 다 다를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선거제라는 게 말씀하셨듯이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현재 그냥 소선거구제는 그대로 가는 게 맞다, 틀리다. 의견을 각자 한번 내주세요. 사실 소선구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죠. 이 전북 같은 경우, 전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요, 자유한국당의 의원이 전주 아마 을일 건데요. 자유한국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의 표차가 0.1%였습니다. 0.1%였는데 그야말로 승자 독식이다 보니까 한 명의 국회의원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전주 병도 마찬가지였는데 거기도 0.76% 정도 표차였는데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국민의당이 그냥 승리를 한 겁니다. 소선구제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은 이렇게 지금 승자 독식이다 보니까 40%와 41% 누가 국회의원을 대표한다, 그 지역의 국회의원을 주민을 대표한다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사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소선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늘려서 뽑는 것이 맞거나 아니면 지금 이 소선구제가 가지고 있는 단순 다수다표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소선구제를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바꾼다라고 하면 법을 만드는 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이 동의해 줄 리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선거구제를 흔들지 않는 선에서 결국 의석수를 줄이지 않는 선에서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 안에 나와 있는 이 선거구제 개편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하고 좀 비슷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서 정치인이 굉장히 좁은 단위를 노리고 선거에 돌입했을 때 발생하는 부정적인 효과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은 TK나 호남 같이 아주 특정한 이념적 성향을 가진 곳에서 배출되는 의원들은 보통 본인의 소신과 개념과는 좀 거리가 있게 그 지역의 여론을 쫓아가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옳은 방식의 어쨌든 정치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적합한 사람이 한 전국 단위에서 한 1, 2%의 지지율을 얻을 사람이 그런 정도의 사람이 더 정치를 하기 적합한지 아니면은 특정 예를 들어 강서구라는 동네에서 40%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더 적합한지 저는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젊은 세대가 이제 정치권에 많이 진입하는 방식을 원한다면은 소선거구제는 그 지역 내에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과 그 지역 내에서 인정을 받기 위한 활동이 수반되는 것인데 그거는 매스미디어가 어떻게 딱 한 곳만 찝어가지고 공략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매스미디어를 통한 인지도 상승도 불가능하고 결국엔 막걸리 마시기나 이런 걸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자체가 소선거구제가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긴 하다. 이런 점에 동의합니다. 저는. 자, 지금 두 패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 선거제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좀 문제점이 많다. 이런 인식들이 좀 많은데 지난 2015년도였죠. 중앙선관위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그 일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작년이었죠. 12월 달에 여야 5당이 선거제 개혁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한국당이 나중에 이제 반대를 하게 되니까 올해죠. 3월 달에 한국당은 제외하고 4당이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월 말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기본 안으로 내놨던 것이죠. 그 안이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최장 330일 안에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표결에 처리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패스트트랙 안에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간이 지나고 나서 최근에 11월 27일에 국회 본회의에 부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심상정 안, 기존 안은 무엇이냐? 다음 화면 보시죠. 4당이 이제 합의한 패스트트랙 개정안입니다. 기존 현행이 이제 300석이고 비례대표 의석수가 47석, 지역구 의석수가 253석인데요. 4당 안은 이렇습니다. 총 의석수는 그대로 가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75석으로 올리고 지역구 의석수를 225석으로 내린다. 이 안에 이제 4당이 합의를 한 것인데 자한당은 무슨 소리냐. 아예 의석 정수 줄이고 3석 줄이고 그다음에 비례대표제 없애버리자. 이렇게 지금 자한당은 안을 내놨는데 자한당이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이 안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사실 비례대표를 연동형으로 이제 준연동형이든 연동형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그 기본적으로 야권이 그게 뭐 보수고 진보 관계없이 야권이 불리한 형태로 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권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언제든지 이제 견고한 세력을 구축할 수 있지만은 야권은 각자 그에 대응하는 대권 주자들이나 이런 것들로 나눠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책의 스펙트럼도 이제 다양하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야권 분열 상태에서 선거를 치른다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는 기본적으로 그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여권도 분열된 상태로 치러가지고 그 열린 내각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DJP 연대 빼고는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으니까 대통령제에서는 여당이 이제 단독 이제 권한을 상당히 발휘하는 형태로 정치 체계 구성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지금 우리공화당이라든지 아니면 정의당이라든지 이런 좀 색채가 뚜렷한 당들이 일정 지분의 의석을 가져가는 상황이 본인의 이제 제1야당으로서의 전투력을 약화시킬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게임의 규칙이잖아요. 근데 뛸 선수가 제한을 못하는 상황은 자유한국당이 배제된 상황은 좀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배제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배제된 게 아니라 배제당한 거죠. 본인이 스스로 토론에 참여하지 않고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다른 여야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난해 12월에 국민과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여야 5당 간에 선거제에 합의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연동형 비례대표를 넣었으면 적극적으로 합의해가지고 토론에 참여를 해야지. 갑작스럽게 비례대표제를 폐지한다, 아예 없애버리자라는 그런 안을 가지고 나오면 그게 토론에 참여하는 모습입니까? 그래놓고 선거법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논리를 어떻게 누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헌법 41조 3항에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로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는 지금 몇십 년간 수십 년간 해온 거고 헌법에도 비례대표제가 명시 되어 있는데 헌법으로 정하라라고 법률로 정하라고 한 사안을 갑작스럽게 합의도 다 해놓고 그래놓고 수개월 뒤에 갑자기 아예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라는 그런 안을 들고 나오면 그게 선거제와 관련되어서 합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는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상태에서 지금 그 기존 안대로 뭐 합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본인들이 하고 싶으면 참여를 해야죠. 자유한국당이 지금 주장하는 게 무조건 옳은가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무조건 옳은가요? 아니면 야당이 주장하는 게 무조건 옳은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서로 여야 간에 협의하고 토론하고 그래도 끝까지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만약 끝까지 설득해서 노력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양보해갖고 해야죠. 토론해야죠. 근데 지금 무조건 안 하겠다고 단식하면서까지 아예 그냥 무효로 돌리라. 우리 의견 무조건 관철 받아달라. 이런 떼쓰기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패스트트랙 선거법이 이제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근데 올라가 있는 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면은 또는 그렇게 투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은 저는 그것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게
225대 75로 준연동제 지금 나와 있는 안은 그래도 이제 7개월 전에 패스트트랙에 태워졌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해는 안 가도 들어는 봤을 만한 그런 어떤 선거법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야 4당이 이제 4+1이라고 해서 하는 협의를 이제 놓고 보면은 거기서 논의되는 것들 250석 대 50석 아니면 240대 60 뭐 아니면 연동률을 100%로 올리기 이런 것들은 한 번도 단일 안이 나오지 않은 안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학교 입시 제도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만약에 입시 제도를 입시 한 4개월 전까지 최종안이 뭔지를 밝히지 않고 입시를 치른다 그러면은 굉장히 불만을 가질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혼란이죠, 혼란. 대혼란이죠. 지금 선거 제도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자한당에다가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에다가 아니 왜 그 협상에 진작에 참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도 지적도 저는 일리가 있다 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자 이제 12월 11일까지 정기국회인데 그때까지 패스트트랙 이걸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도대체 이제 12월인데 12월 초까지도 도대체 최종안이 뭔지 모르는 상황은 또 뭐냐.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만약 표결을 해야 되는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은 입시제도든지 아니면 선거제도든지 나와가지고 뭔가 처음 딱 봐서 숫자만 봐서는 몰라요. 그 공식만 봐서는 몰라요. 여러 전문가들이 보고 수기의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표결을 하고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 제 생각엔 대의민주주의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혀 최종안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표결은 지금 녹화 시점에서 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굉장히 불행한 상황이다. 지금 뭐 최종안 뭐 갖고 표결할 거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도 지난 7개월 동안 검토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게 아니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렇다면은 이제 오신환 원내대표가 말했던 게 뭐냐면 그렇다면은 225대 75로 차라리 표결을 해라. 예, 왜냐하면 그거는 적어도 지난 7개월 동안 언론에서 보도도 하고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효과가 날지 누가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투표한다. 근데 240대 60으로 250대 50으로 갑자기 안을 마지막에 수정안 내가지고 표결하게 되면은 이거는 저는 아무도 그 연구하지 않은 부분에서 통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이겁니다. 선거철마다 항상 뜨거운 감자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의원 정수 확대입니다. 여기에 불을 붙인 게 바로 심상정 정의당 대표인데요.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그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취임 100일 맞아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제안을 했던 거였었죠. 총 의원 정수의 10% 확대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330석으로 확대하자. 이게 5당 협의할 때 작년에 5당 협의할 때 그때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부분이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을 했죠. 합의한 적 없다. 오히려 10%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선거철마다 항상 이렇게 의원수 정수 확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패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제 여러 이제 OECD 국가의 그 인구 비례 대비 우리나라 의석수를 보면 실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의석수가 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각 뭐 나라마다 선거구제가 뭐 양당제인 경우도 있고 선거구제가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와 비슷한 유사한 선거구제를 가진 OECD 국가 선진국을 비교해 보더라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걸 넘어서서 국민들을 정말 혈압만 올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 한 석도 늘릴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 민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과 나경원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이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뭐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과 연봉을 깎아서라도 의석수를 10% 늘리고 선거구제 개편안 개정안을 좀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있는가 하는 반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리하니까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은 손해를 보는 것이니까 의석수를 줄이는 것, 뭐 늘리는 것은 고사하고 10% 줄여가지고 이 개혁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막는 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금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 주장하는 바는 다르지만 목표하는 지향점도 다르고 이해관계가 달리하기 때문에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어떤 게 과연 좋을지 저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의석수가 적고 의석수가 많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봤을 때 국회의원 막 무조건 일 못하니까 국회의원 수 줄여야 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많이 제대로 뽑아놓고 그리고 정말 국회가 일하는 국회에 어떤 그러한 민심을
반영하는 어떤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로 만들어 놓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300명에서 확대한다 하더라도 뭐 330명 정도면 숫자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330으로 간다 해가지고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부분이 있겠느냐 했을 때 저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사실 300명의 마음을 모으는 것도 힘든데 330명 또 저희 당 어르신이 얘기한 것처럼 360명 이렇게 가게 되면은 더더욱 이제 분파가 많아지고 더더욱 이제 국회가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위험 요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가별로 인원 비교를 하는데 사실 미국 같은 나라는 지금 우리는 인구 지금 이제 300명이니까 15만, 16만 이 정도마다 국회의원 한 명이고 미국은 한 65만 정도당 한 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주주의가 뭐 미국보다 더 발달했다 보기도 어렵고 뭐 서로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 국가별의 특성이 존재한다. 특히 이제 소위 말하는 좌파 진영에서 많이 끌어들이는 북유럽 국가나 이런 곳들, 뭐 거기 자전거 타고 다니는 국회의원이 있다느니 뭐 이렇게 계속 선동을 하는데 그 안에서 살펴보면 대신 우리 나라에 있는 구의회나 시의회의 역할 같은 것들이 국회의원에게 많이 그 대체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보다 인구 밀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는 뭐 그런 특수성을 하나씩 따지지만 보면은 뭐 수치로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하고요. 저는 300명이 이제 관습적으로 국민들한테 이제 박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늘리자는 주장을 하려면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다라 보는데 이번에 심상정 대표께서 뭐 합의가 됐으니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굳이 따지자면 제가 정치 평론하는 입장에서는 330석으로 갔을 때 연동률을 더 높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20석으로 규정되어 있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맞추기가 더 쉬워지는 그런 정의당의 특성이 반영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제안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빼고는 사실 어떤 합리성에 따라 330이 300보다 낫다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전에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심상정 대표가 특권을 줄이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 수를 늘리고 특권을 좀 줄이자. 저는 이제 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 심상정 대표께서 사실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국회의원 1인에게 투자되는 비용을 줄여가지고 한 10% 줄이면은 그 10% 의석을 늘려도 총 비용은 뭐 그대로 유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정의당은 오히려 그런 말을 하기 참 어려운 것이 정치를 하는 데는 사실 돈도 들어가고 사람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근대 이제를 지나면서 정치인에게 아니면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주기 시작한 것은 사실 부정한 돈을 받지 말고 그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생활비로 생활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사실 정치인들이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지금 지역구 활동하고 그러면은 본인이 받는 세비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줄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서 우리가 뭐 군대한테 야 우리가 군량미를 줄일 테니까 알아서 네가 보급해서 먹어라라고 하면 군대가 약탈하러 가거든요. 저는 그런 상황을 상정한 것이 아니라면은 왜 그런 주장하셨는지 안 그래도 최근에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 정치자금 관련해 가지고 노회찬 대표의 안타까운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노회찬 대표하고 친분 있지만 그분이 뭐 사적인 용도로 어떤 돈을 잘못 받고 이럴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치 활동 하다 보니 수반되는 비용이 어떻게 뭐 강연료로 받고 이러다 이렇게 된 건데 저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파퓰리즘적인 어떤 세비를 줄이면은 그 총 비용을 낮춰가지고 늘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주장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채구 말씀은 지금 그 의원 개인당 한 명이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되는 역할인데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특권을 준 것인데 그거를 줄이고 확대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월급을 일반 국민이 받는 최저임금의 7, 8배 거의 10배 가까운 월급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순하게 그냥 월급만 그렇게 10배 가까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차량 지원, 교통비 수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월급 받지 그 많은 월급 받으면 안 되는 거냐? 과연 안 될까요? 저는 오히려 반문하고 싶고요. 왜 국회의원들이 정치하는데 돈 많이 든다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돈 많이 들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돈 많은 정치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월급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는 정말 황당한 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돈이 많이 드니까 돈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 논리가 아니라 돈이 많이 드는 정치를 줄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본인이 그렇게 많은 월급 가져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 1억 5천까지 후원 받고 있고 또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여러 인턴 직원까지 거의 9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게 과연 적정한지 그것부터 저는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많은 국민들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야 그렇게 많은 세비를 받아가면서 도대체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일도 안 하고 싸우기만 하고 올해 본회의를 한 6, 7번밖에 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보이콧만 17번 하고 도대체 언제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비판하는 것은 월급을 많이 받아간다 그런 지점이 아니라 많이 받아가는데 하는 일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비판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받아가는 만큼의 정도의 일 이상 그만큼 정도의 일을 했으면 저는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제안한 안,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대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개편하겠다는 건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여야 사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합의한 안. 지역구가 이제 225석이고요. 비례대표가 75석입니다. 근데 요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이게 연동형이랑 병립형이랑 합쳐져 있어서 사실 일반인들이 좀 계산하기에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찬찬히 좀 시청자 여러분들 알아듣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요. A라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110석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정당 득표를 40%를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1차 배분 시에는 일단 연동형으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300석에다가 그만큼의 퍼센테이지를 가져가면 되죠. 그래서 곱하기 해서 120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A라는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게 되면은 120석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현재 지역구 110석을 빼면 나머지 10석이 남지 않습니까? 10석이. 근데 여기는 1차 배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반만 하는 거기 때문에 1차 배분에서는 10석에서 반을 줄여서 5석이 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 정당마다 이런 연동 의석을 다 더합니다. 다 더하면 우리가 가정을 해봤을 때 그게 30석이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례대표가 75석이니까요. 거기서 30석을 빼면 이제 45석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남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병립형으로 2차 배분을 하게 됩니다. 45석에다가 정당 득표 40%, 그러니까 A 정당의 경우에는 다른 정당 경우에는 또 퍼센트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A 정당을 병립 의석을 받더니 18석이 나오고요. 이거를 다 합쳤더니 이제 지역구 의석 110석, 연동 5석, 병립 18석 해서 A 정당은 133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제가 지금 숨차게 설명을 드렸는데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죠. 저거 자체가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모든 요소를 이제 산식에 넣으려다 보니까 나온 개념이고요. 실제로 특정 정당이 정당 득표율 40%가 나오면요. 그 당이 지역구에 석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산식보다는 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저 정당 득표율 40%라는 정당이 있다고 한다면은 연동 의석은 거의 못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만 정당에게 유리한 지점이 발생하고요. 대부분의 유리함은 지역구는 당선이 불가능하나 비례대표는 어느 정도 나오는 정당. 현실에서는 정의당과 비슷한 정당만이 유리함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세요? 근데 저게 뭐 나중에 3차 배분까지도 나오게 되고 그러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지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계산 산식이 복잡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거를 막 법률안을 보고 이제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산식은 저희가 확인하기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명백한 대원칙, 그러니까 결국 비례성을 높이고 다당제라든가 국민의 어떤 민의가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선거 제도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 원칙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게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안들도 있습니다. 그 안들을 좀 하나씩 좀 살펴보고요.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자,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지금 기존 9세죠.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겁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아까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당끼리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거라면 여기서 말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정당 안에서 비례대표제를 나눌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석패율은 뭐 다들 이제 아까운 후보, 아깝게 떨어지는 후보들을 좀 살려주는 방법 이런 것들이고요. 진입장벽은 기존 안대로 가는 건데요. 정당 득표 3% 정당 득표 3% 이상, 그러니까 3% 이하의 군소 정당들은 사실상 비례대표를 낼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선거 연령부터 좀 보죠.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덕 변호사. 네, 그 선거 연령과 관련되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죠. 결국에는 선거 연령을 낮춰야 된다라는 국민적 요구와 많은 어떤 시대 정신이 있었는데 사실은 정당의 유불리 때문에 결국에는 유리한 정당은 도입하자 그러고 불리한 정당은 도입하지 말자고 하는 그런 정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많았었는데요. 선거와 관련되어서는 최대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만 18세 이런 부분으로 내려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다고 보세요? 뭐 저희는 바른정당 때부터 어쨌든 선거 연령 인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의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견은 없고요. 다만 이제 일부 이제 18세 만 18세 겹치는 사람 중에서 학교 내에서의 선거가 문제될 수 있는 지점이 있어가지고 뭐 그 부분은 근데 운영상의 이제 묘기 때문에 그건 뭐 학교에서 잘 다뤄야 될 걸로 보입니다. 진입정병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입정병 저대로 놔둬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3% 봉쇄 조항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도 있었지만은 사실 비례 의석수가 75석으로 늘게 되면 원래 3% 봉쇄 조항이 있는 의미는 예를 들어 50개 정도의 비례대표 의석이 있을 때는 3% 정도 했을 때 1.5에서 한 2석 정도. 근데 실제로는 2석을 보장해 줄 겁니다. 근데 그 정도의 의석을 아마 좀 만들어내는 의미로 이제 봉쇄조항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왜냐면 한 석 있는 정당이 나오면 좀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75석 정도 되면은 봉쇄 조항을 조금 낮춰도 될 것 같다. 2% 정도로 낮춰도 저는 그 취지에 부합해서 한 2석 정도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고 지금 이제 다당제 체제가 굉장히 군소 정당이 많이 난립할 것으로 보이는데 3% 봉쇄 조항을 넘기지 못하는 당이 많아지면은 그것도 예를 들어 그런 어떤 사표 처리되는 것만 10%를 넘기는 불비례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저도 이제 해보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낮추더라도 있긴 있어야 된다 진입장벽이. 전 있어야 된다 보고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0.5% 받은 정당에 대해 가지고 75 곱해가지고 한석을 배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봉쇄 조항이 필요하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회의원 한 석 한 석이 가지는 의미는 정말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한 석 두 석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정당이 그 의석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컨대 신흥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이나 이런 것들 조직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나는 우리는 합법적인 무엇인가 세상을 바꿔야겠다라고 하면서 정치로 정당 단체로 탈바꿈해가지고 의석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미치는 여러 가지 사회적 해악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당의 목표라든가 정책적 기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의 가치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정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정치 출마해가지고 의석을 얻겠다라고 하는데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 종북 척결, 동성애 차별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이미 50년, 60년 전에 끊었어야 될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차별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당들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당, 사회적 해악 그리고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정당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정당 득표 봉쇄 조치, 제한 조치는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좀더 비례대표 병립형만으로 할 때도 항상 지적됐던 게 뭐냐면은 의석 순으로 이제 정당 명부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보통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번에 봉쇄 조항이 이제 또 낮아지게 되면은 제 생각엔 김남국 변호사는 공천받아 출마할 필요가 없어요. 가자 김남국당 이런 거 만들면 돼요. 그 가로 시작하는 거. 예, 김남국 변호사 같이 예를 들어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고 생각 좀 있으신가요? 전국에서 뭔가 김남국 변호사를 아는 사람이 많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가자 김남국당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예, 돈이 좀 들어서 그렇지. 왜 가장가요? 그 가나다 순이기 때문에 옛날에 보면 가가 라이브 채팅 이런 것처럼 네네. 가짜로 시작한 당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뭐 지금 사실 선관위가 그래서 당명 갖고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이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지지를 많이 당기면은 바로 밑에 가불어민주당이라는 걸 만들면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옛날에 한나라당이라는 당을 이제 새누리당 시절에 누가 등록을 해가지고 다른 군소정당에 비해서 꽤 유의미하게 높은 득표율이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봉쇄 조항이 낮아지게 되면은 사실 그런 정당들도 아주 참신한 이름만 지으면은 그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다음으로 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아직 룰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심상정 의원의 공식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의 정치 지형도는 어떻게 될까 궁금한데요. 서울의 예상 선거구 획정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지금 현재
기존 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이제 예상을 한 겁니다. 전국에 26곳이 통폐합이 되고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2곳이 통폐합이 되는데 2곳이 서대문 갑이랑 종로입니다. 종로에는 지금 현재 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계시고 서대문 갑은 이제 지금 우상호 의원이 지금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죠. 이렇게 되면 통폐합이 되게 되면은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이제 1개 선거구, 지금 2개 선거구가 있는데 지금 1개 선거구가 되는 거고요. 종로의 경우에는 중구랑 합쳐지면서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총 원래 빠지려면은 28개석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75석 비례를 75석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하나는 지방에서 빠진다고 하고 하나는 서울에서 빠진다고 한다면 차순위로 지금 예견되는 곳이 마포구입니다. 마포 갑의 경우에도 노웅래 의원이 지금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는데 현재 마포구도 2개 선거구에서 1개 선거구로 되는 것이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데 자 지금 이런 식으로 통과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 저 해당 선거구 같은 경우는 좀 후보 중심은 어떻게 좀 정리가 될까요? 원래 저런 예측이 이제 사실 무의미한 것이 실제로 이게 농촌 지역구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농촌 지역구를 최대한 안 줄이려고 하는 경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나 아니면 도심지에 있는 지역구들 아까 3개까지 예상했는데 4개씩 줄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저랬을 때 기가 막히게 잘라가지고요. 보통은 갑을 병이 있는 지역구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노원병, 강남병이 이제 병 중에서 이제 인구가 적은 2곳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끝까지 이제 모를 것으로 보이고 게리맨더링 나옵니다. 100%.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좀 정리가 될까요? 네, 이거 뭐 예측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 뭐 인구적 특성,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선거구 획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이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냥 단순하게 몇 개석 한 5, 6석 줄이는 것이 아니라 28석을 줄여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거구와 관련되어서 상당 부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17일부터 예비선거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적어도 그 전까지는 빨리 법률안을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서 예상하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앞으로 어떤 합의안이 나올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 선거법 개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오늘도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결국 내년 총선의 룰은 현직 20대 국회의원들의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20대 국회 화끈한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20대 국회가 정말 최악의 국회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마지막이라도 정말 국민들에게 실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20대 국회가 그래도 최악은 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최악을 면하는 길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선거제도 개혁안과 검찰 개혁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이 검찰 개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공수처와 관련된 부분,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 개혁 법안 반드시 통과시켰으면 좋겠고요. 선거제도 개혁안은 이게 뭐 다당제냐 이런 걸 넘어서서 싸우지 않는 국회를 만드는 정말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시킬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국회의원들 의석을 잃는 그런 어떤 문제들도 있겠지만 조금 더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이 개혁 법안,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정말 대한민국 발전에 내가 조금이라도 이바지했다라는 그러한 역사적인 어떤 뿌듯함을 느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에 할 일이라도 하고 가라. 네, 막 화끈한 한마디 해주신다면? 원래 그 인사 적체가 일어나는 조직은 성공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께서 20대 국회를 잘 하셨다고 생각하시면은 다시 도전하시고요. 아니면은 제가 항상 어떤 어르신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전역이 있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니까 전역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예. 이준석 최고위원님이 전역 시켜드렸으면 좋겠어요. 전역이 있는 삶을. 예. 대신 들어가시겠다는 거죠, 그렇고.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자, 일정 선거 연령이 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또 한 사람의 표는 모든 같은 가치를 가진 시민의 한 표. 그만큼 소중한 값어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 귀한 한 표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수 있도록 게임의 룰도 누구의 입속보다는 한 표의 소중함을 살릴 수 있게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TV로도 화끈한 시사 토크의 이재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